아, 깜박했네요. 아줌마 아니 경희씨. 지금 바로 다시 가서 굿나잇 키스 할게요. 인생은 타임이다. 이 찬스 놓치면 영원히 안 온다. 10분 골목길을 단 5분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배를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시는 아줌마를 바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굿나잇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를 번쩍 들고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태고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아줌마의 바디 냄새를 맡으며 저돌적인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불금 8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26살 대학 앞에서 조그만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인서울 종합대학이라 학생 수도 많고 대학병원도 있고 큰 지하철역이라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여자친구와 반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나 혼자서 우리 집 건물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는 별로 취미가 없었습니다. 인서울대학에 경기도에 있는 분교를 나왔다. 카페나 하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하면서 워라밸을 중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학벌 좋은 동기들과 경쟁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나서 살았던 우리 집을 신축했습니다. 방 16개 5층짜리 원룸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가까운 경기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 같은 반지하에는 가게 2개 내었고 나머지 4층은 원룸을 내었습니다. 그중 작은 가게는 내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내었습니다. 큰 가게는 코인 세탁실 임대 주었습니다. 원룸 관리는 주로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세입자들도 주인 아들이 여기 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여자 세입자가 많습니다. 방 보여주고 이사 들어올 때 계약서 써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있으니 부모님은 안심하고 전원 생활하십니다. 나 혼자서 커피점에서 쾌적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방학 시즌 되면 가게 문 닫고 저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몇 개월 모은 돈으로 해외 가서 다 쓰고 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놈들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경쟁 포기했습니다. 극이다 여기 사는 동네도 명문대 앞이라 이래저래 피곤한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착하고 평범한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착하고 평범한 청년이 친구 엄마하고 썸식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내 친구 경수 엄마하고 일어난 솜씨입니다. 내 친구 경수는 싱글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를 같이 다닌 완전 베프입니다. 서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존중하며 잘 지냈습니다. 도대체 서로 가는 길이 달라서 경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수는 미국 유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정도 카톡으로 통화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하고 엄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경순애는 우리 집 근처에서 원룸을 했습니다. 경수의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2층 양옥에서 원룸을 하면서 모자가 살았습니다. 경수 엄마는 명문여대 나온 대단히 지적인 미녀였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세련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출신의 뚱뚱한 우리 엄마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경수는 엄마 성화에 시달리며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을 떠난다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엄마에게서 탈출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어릴 때 공부에 취미 없어서 부모님은 저를 포기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명문대 출신의 형님하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고 했습니다. 경수는 명문대 엄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할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금요일 날 밤 혼자 넷플릭스로 심야식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이자가야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수가 전화가 와서 자기 엄마가 아프니 한번 가보라 합니다. 알았다 친구야 내일 아침에 가볼게. 친구야 마음 편히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베프다.
그 다음날 아침에 경순의 집에 갔습니다. 배를 눌렀는데 한참 있다 아줌마가 간신히 문을 엽니다. 딱 봐도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집 안에 들어섰는데 집안이 냉기가 돕니다. 아줌마 집이 왜 이래요? 어젯밤부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안 된대요. 우선 반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 갔더니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물 보충하라고 깜빡거린다. 물을 보충했더니 불이 확 하고 켜지며 보일러가 돌아간다. 집에 올라가서 보일러 온도를 높여놓고 잠깐 나갔다 온다 하고 나왔습니다. 역전 앞 본죽으로 달려가서 잣죽을 2개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안에 조금 훈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죽을 가지고 가서 처음에 아줌마에게 떠먹였습니다. 아줌마 방 안에 들어오니 향기로운 아줌마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 아줌마 집에 오면 나던 그리운 냄새. 미인이신 아줌마가 좋아서 틈만 나면 놀러 왔는데 죽을 다 먹고 아줌마 데리고 동네 원내과에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내과였습니다.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독감이라고 합니다. 요즘 독감 심해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았답니다. 약 잘 먹고 푹 쉬면 나을 거라고 하네요. 아줌마를 데리고 같이 오는데 집까지 한 500m 거리를 힘들게 왔습니다. 부축하고 오는데 아줌마를 거의 안다시피 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아래 그놈이 벌떡 일어나섰습니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도 그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힘들게 집에 와서 침대에 아줌마를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줌마를 깨워가지고 쌍화탕하고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대충 집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쓰레기를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12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가게까지 걸어가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에 다시 아줌마를 보러 왔습니다. 여전히 아줌마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좀 먹이고 약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가게 문 닫고 아줌마한테 갔습니다. 가는 길에 죽을 사가지고 가서 죽을 먹이고 약도 먹였습니다. 아줌마는 내 손을 잡으면서 힘든 목소리로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아줌마 제가 당연히 해야죠. 경수가 없으니 제가 아들 노릇 해야죠. 마침 제가 이 동네에 살고 가게가 근처에 있으니깐 다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경수방에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경수에게 오늘 상황을 자세하게 문자했습니다. 걱정 말고 여기는 내가 다 커버할 테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경수는 정말 고맙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문여대 나온 경수 엄마는 저에게는 완전 귀부인이었습니다. 아줌마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감히 근처에 가볼 수도 없었던 귀부인이 제 손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흥분된 심정으로 그날 밤 혼자서 딸을 했습니다. 물론 아줌마를 달콤하게 생각하면서 남자라는 게 기회만 주어지면 엉큼한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오늘은 아줌마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잠옷 입는 모습도 보고 심지어 아침에는 죽을 입까지 떠넣어 주었습니다. 휴지로 입도 닦아주고요. 히히 그 생각하니 너무 좋아요. 아래 동생 이놈이 막 솟구치고 있네요. 내 품에 들어온 예쁜 아기 고양이 한 마리 우리 아줌마. 혼자 상상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빨래를 해주겠다고 하자 아줌마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줌마 판소를 보고 마구 주물러 빨아들이고 싶었는데 저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게 문제인가 봐요. 하룻밤 만에 친구 엄마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줌마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사랑은 착각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니 집안 청소를 대충 해주고 아침 먹이고 약을 먹였습니다. 다시 침대에 눕는 거 보고 나와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로 보이니까 무엇을 해줘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남녀 간의 감정이라는 게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보다 25년 정도 나이 많은데도 한 번 빠지니 전혀 괴이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줌마한테 올인하면서 가게와 경순의 집을 번갈아 다녔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일어나는 아줌마와의 바디 접촉에 짜릿짜릿합니다. 아줌마도 나와의 접촉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서 황홀한 착각 속에 빠져서 아랫동생을 달래주었습니다. 아줌마는 거의 일주일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나의 황홀한 시간도 끝났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제 아줌마와의 터치 썸씽은 끝난 것인가? 베프의 부탁으로 시작되었는데 내 마음이 뻥 뚫려 버렸습니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십니다. 저에게 집밥을 먹인다고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갔더니 식탁에 가득하게 한 상 차렸습니다. 거기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홈드레스를 입고 저를 기다립니다. 마치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새색시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주머니, 그동안 맨 얼굴에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서 오늘은 화장을 좀 했어. 어때? 괜찮아 보여. 아줌마 너무 예뻐요. 아가씨 같이 보여요. 사랑해요, 아줌마. 아니, 이 애가 왜 이래 징그럽게. 우리는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아줌마는 살들하게 내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사고 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줌마가 나에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가져온 친구 엄마라는 벽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서워서 마지막 용기를 못 내고 밥을 다 먹고 집을 나왔습니다. 잘 가라고 하시면 문을 닫는데 정말 뒤돌아서서 껴안고 싶었습니다. 집에 오는 10분 동안 아래 동생이 너무 뻗쳐서 어기적 거리면서 왔습니다. 가로등 밑을 어기적거리면서 걷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시죠. 집에 오자마자 동생을 달래려고 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 아줌마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세게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경희씨, 잘 짜요. 내 꿈 꾸세요. 바로 답신이 옵니다. 고마워요. 태원씨, 잘 짜요. 엥, 이게 무슨 문자야? 이거 아줌마한테서 온 거 맞아? 그리고 또 바로 문자가 옵니다. 너 오늘 무슨 일인데 계속 사랑한다고 말을 해. 진짜로 사랑해. 너희 아줌마 놀리는 거지? 아니라고 바로 답신을 날립니다. 아니에요, 진짜로 저 아줌마 사랑해요. 이번에 간호하면서 확신했어요. 저 아줌마 사랑해요. 이 마음 안 변해요. 또 바로 답신이 바로 날라옵니다. 그럼 왜 굿나잇 키스도 안 해주고 집에 돌아갔어? 엥,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횡재가 놓칠 수 없다. 이 빅찬스를. 제가 바로 일격을 날립니다. 아, 깜빡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경희씨. 지금 바로 다시 가서 굿나잇 키스 할게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 찬스 놓치면 영원히 안 온다. 10분 골목길을 단 5분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배를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시는 아줌마를 바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굿나잇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를 번쩍 들고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태고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아줌마의 바디 냄새를 맡으며 저돌적인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저지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까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동생을 말하는 꽃잎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털지갑을 내어주면서 달래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거세게 용암을 아줌마의 말하는 꽃잎에 분출했습니다. 그동안 아줌마 털지갑에는 홍수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서로의 중심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함성 속에 수많은 돌격과 후퇴가 벌어졌습니다. 내 동생은 두 번째로 용암을 아줌마 털지갑에 분출하고 서서히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짜릿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체력을 정비하고 3차전에 들어갔습니다. 3차전부터는 전세는 확실히 저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경희 씨는 저보고 내 서방님네 여보라고 외치면서 항복의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줌마는 나의 끈질긴 공격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히 나의 주인이 돼달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주인님을 외치면서 매일 밤 나에게 바디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아줌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유학 가면서 외로움에 많이 떨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몇 명 만나봤지만 모두 진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독감이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대요. 이렇게 고독 쌓하는구나 하고 절망 상태에 있었대요. 그때 제가 구세주같이 집으로 들어왔대요. 헌신적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간호를 하는 저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몸을 의지해도 되는 멋있는 남자가 되었었대요. 그때부터 남자로 저를 의식하기 시작했대요. 사랑한다고 했을 때 미움이 완전 흔들린 자신을 보았대요. 그날 밤 굿나잇 키스하러 다시 달려온 저를 보고 결심했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남자 잡아야겠다. 다시는 그 사무치는 고독한 생활은 진절이 난다.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저의 행위에 또 한 번 감동했대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릿하고 후련한 기분이었대요. 이제사 이런 행복을 안 것이 너무 기뻐서 울었대요. 아직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런 젊은 남자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서 행복했대요. 이제 하루도 이 남자 떨어져서는 살고 싶지 않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신혼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매일 저를 보챕니다. 사랑을 달라고 조르는 우리 강아지 포메 같습니다. 하하하 행복합니다. 지금 미롤 여행 괌으로 가는 비행기 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눈영양제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기만 한데요. 지금은 나름의 여유를 갖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걸어온 제 인생길은 그다지 평온하진 않았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노인 한 명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혼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저의 인생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며 아쉬워할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애석하게도 저를 엄마라 부를 자식이 없어요. 그저 임신이 좀 늦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불임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저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지금이야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미리 하고 행여 불임이라도 치료도 가능한 세상인데 제가 젊을 땐 불임은 여자 혼자 모든 걸 끌어안아야 하는 재앙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제 말을 듣는다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하나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당했어요. 그게 결혼하고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애정도 없는 그런 결혼이었죠. 20살을 넘기고 친척 소개로 중매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친정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딸 셋, 아들 하나 집인데 저희 부모님은 아들밖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딸들은 나이가 차면 얼른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딸 중에 셋째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언니들이 그렇게 시집을 가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들이 중매 결혼이긴 했지만 시집을 가고 다들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언니들처럼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믿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를 예뻐하시던 시부모님도 점차 저를 홀대하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남편은 저와는 더 이상 노력을 해도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명분으로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살은 넘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린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제가 쓰는 안방에 짐을 풀게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제부터 이 방은 나랑 이 여자가 쓸 거야. 그러니 당신은 지금 당장 우리 방에서 당신 물건 빼. 네? 물건을 빼라고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왜 저 여자랑 당신이 우리 방을 써요? 보면 몰라.
이제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부턴 저 여자가 내 부인이라고. 아이도 못 걷는 주제. 설마 내가 당신을 평생 부인 대접해줄 줄 알았어? 여보. 어따 대고 여보야.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집 식모야. 싫으면 이혼하고 친정 가든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조강지차인데. 조강지차 좋아하네. 칠거지약 몰라?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나는 거라고. 근데 난 선택할 기회를 주잖아.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저기요,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방 주인은 아니까 당장 나가요. 어머님, 아버님께 뭐라고 할 건데요? 저는 적어도 그래도 시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세등등한 남편과 그날 처음 본 그 여자에게 지지 않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였어요. 웬 소라냐?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러워?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인사해. 우리 어머니셔. 안녕하세요. 정원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손자를 못 봐 많이 속상하시죠? 어머, 듣던 것보다 훨씬 인물이 좋네. 마음씨도 곱고. 그래요. 난 뭐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떡두꺼비 같은 손자만 낳아줘요. 그리고 넌 얼른 들어가서 니 좀 빼고 합방할 수 있게 이불도 깔아놔라. 어머니, 지금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그럼 내가 하리? 남들은 다 하는 임신도 못하는 게 왜? 그건 하기 싫어? 그럼 나가. 나도 손주도 못 낳는 너 여기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왜 하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시켜?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진작에 손주 둘셋은 안겨줬겠다. 어머니, 그만 속상해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노력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이 갖도록 할게요. 저는 둘셋이 아니라 5, 6까지도 낳을 자신 있어요. 어머나, 말하는 것부터 아주 딱 마음에 든다. 그래, 이젠 네가 내 며느리고 난 너만 믿는다. 뭐해? 너 빨리 우리 며느리 쉴 수 있게 이불부터 깔아. 봤지? 당신이 믿는 부모님도 다 허락한 일이야. 여기 남아서 이 사람 종로를 타든가 아님 나가든가 선택해.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지금이야 무슨 저 따위 집이 다 있을까 싶은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는 차마 돌아갈 수가 없어 큰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다음날 언니와 형부가 저를 데리러 왔고 언니는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말했어요. 너 아직 젊어. 그러니까 네 손으로 도장 꽝 찍고 나와. 애 못 낳는다고 이렇게 하는 집안이면 다른 것도 보나 마나야.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이 어디가 어때서? 애 못 낳는 여자가 어디 여잔가? 그런 걸 시집 보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보나 마나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왜 언니가 와서 이래야 저래라 하는 건데요? 왜요? 언니가 동생 이렇게 사는 걸 못 보겠어서 데리러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부터 들이게 하는 집안이 정상이에요? 노영이, 빨리 도장 찍고 나와. 언니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니 집에 가는 내내 언니가 화를 내며 그런 집구석 뭘 보고 시집을 보냈냐고 친정도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은 뒤 큰언니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형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배우며 자립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다 형부가 아는 거래처 사장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고 저에게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혼의 상처가 있어서 누굴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거절하는 저에게 형부는 그 사람이라면 저를 끝까지 아껴줄 거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알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사장이란 남자가 저를 보고 갔는데 제가 시집에서 쫓겨난 사정을 듣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제가 너무 안쓰럽다고 했는데 그때 형부가 아, 이 사람이다 했다는 거 있죠. 하지만 언니는 생각이 달랐어요. 당신 그만해. 그 박 사장님 부인이 둘째 낳다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내 동생이 이혼했다지만 이건 아니지. 나 박 사장님 좋은 사람인 거 알지만 내 동생 남의 애 둘이나 키우게 할 순 없어. 은지 엄마, 박 사장님 애들 순하고 착해. 그리고 박 사장이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서 재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별뜻 없이 한번 만나보라는 거지. 이혼하면 연애도 못해? 누가 그렇대. 연애하면 좋지. 근데 상대가 애 딸린 호랍이잖아.
가뜩이나 집에서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시켜야 한다고 얘 당장 보내라고 난린데 그런 사람을 왜 만나게 하냐고. 언니, 그만해. 형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사람을 비약해. 형부, 괜찮은 사람이면 형부 믿고 한번 만나볼게요. 근데 저는 재혼 생각은 진짜 없어요. 그건 그 사장님한테도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난 그냥 진짜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언니도 중매로 만나 결혼하긴 했지만 형부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가 맞이라 저희 세 자매 중 성격이 좀 드센 편이거든요. 그런데 형부는 그런 언니의 성격이 자기한테 없는 성격이라며 불같은 언니의 성격을 다 맞춰줬고 언니의 성에 차도록 일도 가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함께 살면서 자매지만 언니가 많이 부러웠죠. 사실 언니는 신랑이 별로인 사람이면 시집간 날 바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저와 작은 언니가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천생배필을 그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부가 적극 권하는 그 남자가 저는 은근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있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러 간 날, 처음으로 제 가슴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저씨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물도 좋고 말솜씨도 좋은데다 자리를 이동할 때면 저를 먼저 챙겨주는데 태어나 그런 대접은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니 저도 좀 괜찮은 사람 같은 기분도 들었고 서로 아픔이 있어 그런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배려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정식으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됐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의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을 정식으로 만나면서 언제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때가 되니 엄청 떨리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일까? 또 아빠랑 사귀고 있는 저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첫째 아이는 6살 아들이었고 둘째가 4살인 딸이었는데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딸이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했어요. 저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랐는데요. 그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엄마라니 온몸이 저릿했어요. 엄마 하늘나라에서 민경이 만나러 온 거야? 그게 이 바보야. 우리 엄마는 이제 뭐다. 이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거든? 아니야, 우리 엄마야. 하늘나라에서 민경이 보고 싶어서 내려온 우리 엄마라고. 엄마, 내 말이 맞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기다렸을지 절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딸아이를 품에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왔죠.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난 저라 그랬을까요? 저는 아이들을 보고 그 사람과 재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1년이 되던 해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제 말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청혼을 하고 싶었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만나기도 전에 재혼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게 컸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엄마이자 그 사람의 전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젠 저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들 엄마는 원래 몸이 많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낳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딸이 갖고 싶다고 둘째를 원했죠.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딸을 원했어요. 자기는 꼭 딸을 낳아야 행복할 것 같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그런 둘째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애들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한동안은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 사이 애들은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셨는데 그것도 불효 같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죠. 사실 영희 씨한테 결혼하자는 말 너무 하고 싶은데
재혼 생각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내 처지가 그런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못했어요. 그런데 난 정말 영희 씨 아니면 재혼 생각 없거든요.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혼해서 애들 엄마 만들어주라고 했지만 난 영희 씨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전히 나랑 재혼 생각이 있다면 내가 영희 씨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근데 제가 왜 이혼했는지는 알고 있죠? 사실 재혼 생각하게 되면서 불안해서 한의원을 가봤어요. 근데 저는 역시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런 저라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내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건 맞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아이 욕심은 없어요. 그렇다고 영희 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랑 결혼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둘이 늦게 만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보듬고 삽시다. 저희 어머니가 영희 씨 불편해하면 아이들은 계속 맡아서 키우시겠다고 하세요. 네? 아니죠.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저야말로 아이들한테 부족하지만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걸요. 어머니한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전해주세요. 사실 평생 엄마 소리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이 저를 엄마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요. 무슨 그런 소리를. 저희 딸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꿈 같아서 꼬집어 보는 거 알아요. 봐요. 여기 빨갛죠? 아니 왜 이렇게... 신기해서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 내가 진짜 노력 많이 할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저를 품에 꼭 안아줬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한지 이제야 저도 제 짝을 만난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재혼한 남편이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어 흡족한 눈치였고 남편에게 아이들이 있어도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지라 그 정도면 감지덕지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에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지만 이젠 시어머니가 되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씨 착한 따님을 부족한 제 아들에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저희야말로 이렇게 부족한 것 없는 집에 골칫덩어리를 데려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인데요. 사돈께서는 욕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렇게 훌륭한 딸을 두고도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 이젠 제가 엄이라는 마음으로 따님을 아끼도록 할게요. 원래 결혼하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젠 저희 식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어쩐지 저희 부모님 얼굴은 점점 굳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아가, 결혼식 날 내가 사돈에게 출가 외인 얻자고 한 건 다른 뜻은 없다. 그저 널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서 이젠 내 식구라는 못을 박아두고 싶었어. 압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라서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난 우리 손주들도 있고 네가 너무 힘든 결정을 해준 것 같아. 미안하고 그저 고마워. 나도 딸이 없는데 내가 정말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위해주마. 내 아들이 속삭이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일러. 난 네 편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요. 시어머님은 정말로 당신의 말처럼 저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뻐해 주셨어요. 먼저 시어머니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낳아준 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대접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리고 남편 역시 결혼 후 일도 가정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휴일엔 집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저와 시간을 보내려 했고 휴일에 한 끼는 서툴지만 자기 손으로 밥을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을 순 없잖아요. 저에겐 재혼 후 결코 쉽지 않은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첫째 아들이었어요. 저를 잘 따르는 딸과 달리 무슨 이유인지 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은 자꾸 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크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강제 전학을 할 정도로 문제아가 되어버렸죠. 당연히 저는 걸핏하면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남편과 아들의 대립은 점점 심해졌어요. 급기야 아들은 가출을 밥 먹듯이 했고 그럴 때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달래고 엄하게 꾸짖어도 아들은 저를 철저하게 남이라 여기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를 친엄마라 믿고 따르는 딸이 있어 저는 웃는 날도 많았어요. 어버이날 처음으로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거긴 대충 만든 것 같긴 하지만 동생 성화에 따라 만든 아들의 카네이션도 있었는데 저는 시장 갈 때도 언니를 만나러 나갈 때도 그 색종이 카네이션을 양쪽 가슴에 달고 나갔어요. 나도 자식 있는 여자라고 걸음걸이도 얼마나 당당하게 걸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웃기네요. 하지만 그렇게 저를 잘 따르던 딸도 결국엔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씩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아들처럼 대놓고 저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점점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사춘기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점점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로 얼굴에 그늘을 달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참 잘했지만 아이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무 애쓰지 마. 애들도 나중엔 다 알 거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지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는 날 오지. 그때 당신 걔들 받아주지 마.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난 우리 애들 한 번도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우리 애들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데. 나도 아들 딸이는 엄마라고 어깨도 펴고.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데. 그래서 난 걔들이 미워 죽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애들 용돈 확 끊어버릴까? 당신은? 그럼 우리 애들 어쩌라고. 요즘 애들이 밖에서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당신 그러기만 해. 알겠어. 가만 보면 나보다 어째 애들만 챙기는 것 같아서 나 서운해. 또 그런다. 당신이야말로 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왜긴 당신한테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렇지. 우리 다음 달 연휴에 여행 갈까?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 가서 회도 먹고 우리 좀 쉬고 옵시다. 그렇게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들 때문에 고된 시간을 참 열심히도 살았어요. 그러는 사이 언제나 든든했던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한동안 힘들어하던 남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에 매달리며 회사를 키워갔는데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더니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덧 저도 남편도 흰머리가 더 어울리는 환갑을 맞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젠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며 조용한 곳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살자고 하더군요. 하루하루 집이 지어지는 걸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언제 제 속을 썩였냐는 듯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요. 이제야 남편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행복하면 하늘에서 그 꼴을 보지 못하는지 어느 날부터 남편의 컨디션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내내 일만 하다 쉬려니 몸에서 이곳저곳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며 걱정할 것 없다고 했는데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원인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저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글쎄 남편이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평소 밥들을 놓칠 때도 많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벌써 사기에 전이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꼭 망치로 머리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면서도 놀란 제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남편은 수술하면 다 낫는다면서 자기 친구도 위암 말기였는데 수술해서 완치되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데 저는 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차라리 제가 암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서 남편은 괜찮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거의 매일 울면서 남편을 간호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힘을 내야 한다더군요. 남편 앞에서 울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남편만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수도꼭지 또 고장났다면서 저를 놀렸어요. 분명 자기가 더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씩씩하고 강한 아내였다면 남편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남편의 소식을 들은 아이들도 많이 놀라 곧장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딸이 울면서 지 아빠에게 달려가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냐더군요. 민경아, 그만 울어. 아빠 아직 괜찮아. 아빠, 아니 사귀게 될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그냥 똑같은 위험이나 궤양인 줄 알았지. 네 엄마가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데 아빠가 너무 방심했나 봐. 아버지, 암이라는 게 뭐 방심한다고 걸려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보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다. 나 여기서 수술받고 네 엄마랑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신다고요? 지금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야. 병원 생활 시작하면 끝도 없다. 난 시간이 얼마가 주어지건 집에서 네 엄마랑 지내고 싶어. 내가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여보, 그러지 말고 건우 말 들읍시다. 난 당신만 살 수 있다면 병원 생활도 괜찮아. 이 사람이 집 다 지어놓고 왜 병원 생활을 해? 병원 다니면서 집에 있어도 돼. 아픈 사람은 아니까 내 의견 존중해줘. 하여간 내 말은 다 들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 꼭 이럴 땐 고집을 부려. 그럴 거면 아프지나 말든가. 아유, 또 수도꼭지 고장났네. 그만 울어. 나 당신보다 오래 살 거야. 원래 아픈 사람이 골골거리면서 더 오래 사는 거 몰라? 남편은 그 순간에도 허허 실실하며 저와 아이들을 달랬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수술에 들어갔고 당장 급한 암은 제거했는데요. 워낙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퇴원을 원했고 통원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집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이 퇴원하는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퇴원을 도우러 온 것 같더군요.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더니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의 속을 알지 못했어요. 건우야,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다. 집에까지 어떻게 갈까? 엄마 혼자 고민이 많았거든. 아들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태어나는 건데 제가 해야죠. 아버지도 엄청 고마워하셔. 고맙다 아들. 그만하세요. 누가 들으면 진짜 아들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랑 할 말이 있는데 자리 좀 피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들어가서 편하게 해라. 어릴 때도 그러더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남편과 아들의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원치 않을 테니 밀린 집안일을 하며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는데요. 아들이 할 말을 다 했는지 방에서 나왔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가는데 곧이어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건우가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달라고 하네. 뭐 지금도 나 대신 회사 일을 저 녀석이 도맡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참에 아예 재산도 미리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괘씸하기도 하고 미리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건우가 그래? 당신 속상했겠네. 근데 건우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집에 왔잖아. 그래도 꼭 나 죽길 기다리는 것 같잖아. 나쁜 놈. 그럼 기를 쓰고 버티면 되지. 나한테는 나보다 오래 살 거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어디 갔어? 근데 여보, 나는 회사 우리 건우한테 물려주고 당신은 편하게 당신 몸만 신경 썼으면 좋겠어.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큰 거잖아. 남편은 결국 제 말에 아들에게 회사 대표 자리를 물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았어요. 회사 임원도 병에 걸린 남편보다는
젊은 아들이 회사 운영을 맡는 것이 좋다고 뜻을 모았고 딸도 전무자리에 앉히면서 아이들 모두 남편의 회사 경영을 맡게 되었죠. 그러면서 남편과 저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쉬며 치료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런 지극정성에도 남편의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불가피하게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집에서 통원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죽더라도 집에서 죽겠다며 고집을 피우는데 예전에 다정한 남편의 성격도 점점 변하더군요. 매일 힘든 약을 먹고 진통제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니 남편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아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저는 그저 이제 남편이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발인이 있고 혼자 집에 있는데 이젠 말랐다고 생각한 눈물이 한없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젠 끝이라고 생각한 제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준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보내고 거의 알아 누워 지냈어요. 애들이라도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해서 연락을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고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사모님, 요 앞 부동산에서 나왔는데요. 집 내놓으셨죠?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집을 내놓다뇨.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닌데, 여기 아드님이 내놓고 가셨어요. 박건우 씨가 아드님 아니신가요? 맞긴 한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참 난감하네요. 이 집이랑 땅이랑 다 내놓고 가셨는데. 저기 죄송한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참, 여기 보겠다고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알겠어요. 그럼 아드님이랑 얘기 나누시고요. 저희는 금방 다시 올게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아들에게 우선 전화를 했어요. 아들은 바쁘다며 자기가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곧이어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할 말이 있어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딸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불안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안 청소를 싹 하고 딸이 좋아하는 닭볶음을 해줄 심상으로 근처 시장까지 가서 장을 봐왔는데 그 사이 딸이 집 앞까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 빨리 왔네. 엄마가 너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주려고 장 봐왔어. 금방 가야 하는 거 아니지? 니들이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아니, 안 들어갈래요. 그냥 여기서 할 말만 하고 가려고요. 민경아, 왜 안 하던 존댓말을 다 하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가 아줌마한테 전화라는 말이 있어요. 뭐? 아줌마? 맞잖아요. 친엄마도 아니고. 이젠 아빠도 없으니까 우린 이제 남이죠. 부동산에 오빠가 이 집이랑 아빠 앞으로 된 땅들 모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여기에서 이만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민경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더러 나가라니. 그리고 여기 네 아빠 흔적이 얼마나 많은데 여길 팔아. 안 된다. 절대 안 돼. 웃겨?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여긴 우리 아빠 집이고 땅인데. 그럼 권리는 자식인 저희한테 있는 거죠? 저희는 이것들 다 처분해서 저희끼리 똑같이 재산분할할 거예요. 물론 아줌마도 조금은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 키우고 저희 아빠 수발 들었는데 수고비는 드려야죠. 아마 오빠가 섭섭하지 않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 아줌마는 조용히 짐 싸서 나가시면 돼요.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피차 좋을 거 없으니까 조용히 나가셔야 아까 말한 수고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 니들 도대체 왜 그러니? 비록 내가 너희를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난 니들 정말로 내 자식처럼 키웠어. 그건 네가 가장 잘 알잖아. 제가요? 저희 아빠 재산 보고 억지로 하신 건 아니고요. 뭐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아줌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키웠건 아줌마 마음이고
사실은 아줌마가 저희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만 우리 아빠 집에서 꺼져요. 딸은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제 손에는 지 먹이라고 잔뜩 사온 식재료들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만 장바구니를 놓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여 키운 자식들인데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속을 다 꺼내서 내 마음은 이렇다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저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게다가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앞으로는 남은 재산도 없어 그야말로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었는데 나이는 많고 돈은 없고 정말 비참하더군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대로 그냥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든 살아야 좋을지 정말 바보가 된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그러는 중 집을 보기 위해 왔던 부동산 사람이 제가 딱해 보였나 봐요. 원래는 월세가 18만 원인 쪽방인데 집주인에게 부탁해 15만 원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며 소개해주는데 달리 다른 길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증금이 없다는 말에 부동산 사람이 소개한 쪽방으로 들어갔죠. 정말 바닥에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닿을 정도로 비좁은 방이었는데 노년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충격 탓인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저 웅크리고 있었던 기억밖에는 남아있지 않네요. 앞으로 살 길도 막막했어요. 아니, 살 의욕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어쩌면 저는 그때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찾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불렀고 그 목소리는 바로 저희 큰언니였어요. 영희야, 너 거기 있니? 영희야, 거기 있으면 대답 좀 해봐. 언니야. 저는 언니의 목소리에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검은 머리보단 흰머리가 더 많은 언니를 발견하곤 달려가 안겼죠. 언니, 정말 언니 맞아?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영희야, 아니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너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처제, 도대체 어디 갔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형부, 이렇게 언니랑 형부 보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네요. 아유, 처제, 왜 여기 있어? 자, 이거 받아. 형부, 이게 뭐예요? 건우 아빠가 나한테 미리 맡겨놓은 거. 건우 그놈이 어릴 때부터 처제 속을 썩였잖아. 그래서 혹시나 했나봐. 저는 형부의 말에 의아했어요. 남편이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편지를 굳이 저희 형부에게 맡겼다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확인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보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네. 이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남기는 편지라오. 나는 누구보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아. 그래서 늘 고맙고 미안했어. 내가 말은 크면 다 알 거라고 했지만 사람 속을 누가 다 알겠는가. 아비 나도 모르지. 그래서 고민 끝에 만약에 일어날 최악의 일에 당신을 지킬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어. 지금 너무 많이 힘들지? 이 편지가 당신 손에 갔다는 건 내가 우려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테니까. 여보, 이제 더는 그 아이들을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만 위해서 살아. 우리 어머니도 당신이 이젠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행여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당신한테 받았으니까. 난 늘 당신이 어디서든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 수만 있다면 평생 당신 옆에 있고 싶지만 우리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빨리 만납시다. 더는 울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 당신은 웃는 게 가장 예뻐. 사랑해 여보.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남편의 편지에 또다시 울고 말았어요. 이런 편지를 받는데 도대체 울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저희 언니가 저를 꾹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고 저는 곧 언니 손을 잡고 형부의 안내로 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듣자 하니 남편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미리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 얼굴을 보는데 꽤 낯이 익어 기억을 더듬는데 변호사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모님, 저 회사 법률팀 소속 변호사입니다. 전에 한번 뵌 적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네요. 네, 안 그래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자, 이거 받으세요. 이건 뭔가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미리 남겨주신 회사 지분 주식입니다. 아드님께 대표직 주신 후로 사실 사장님이 임원분들 주식을 사들이셨어요. 그래서 지분 모두 합치면 최고 주주가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분 이름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아드님은 현재 최고 주주가 누군지 몰라요. 필요한 자리에선 늘 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임원 총회가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사모님이 대내외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모든 절차 맞춰놓겠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자식놈들 혼내주러 가셔야죠.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본 사람인지. 이젠 내 옆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늘 저와 함께하려 했나 봅니다. 저는 새삼 제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임원 총회 날이 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회사로 향했어요. 저를 본 딸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경악을 했고 아들은 외부인이 여길 왜 오냐며 저를 당장 끄집어내라고 소리쳤는데 변호사가 저를 최고 주주로 소개하며 대표 해임 및 교체권을 행사했어요. 지금 뭐라는 겁니까? 권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그 여자는 이제 저는 우리 집안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최고 주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주식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확인이 필요하시면 이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고 주주는 노희영 사모님이십니다. 따라서 박건우 대표와 박민경 전무 회인권을 지금부터 투표로 정할까 합니다. 이미 임원분들도 사전에 고지 받으셨죠? 말도 안 돼. 오빠가 최고 주주 아니었어? 아니야.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권 변호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굴 엿먹이려고 작당인데?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아버지가 자식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이게 말이 돼? 저 여자가 문제야. 저 여자가 또 뭔가 꾸민 거라고. 꾸미긴 뭘 꾸며? 내가 한 거라곤 니들 내 자식처럼 키운 것밖에 없어. 네가 그렇게 불효막심한 짓을 하니까 네 아버지가 여기까지 대비를 해놓으신 거지. 고맙다. 아주 고마워. 내 새끼라고 키운 보람은 없지만 니들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구나. 당장 나가거라. 니들은 자격 없어.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잔뜩 있는 니들이 네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겠니? 안 봐도 뻔하지. 니들 배만 불릴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해보겠다. 당신이 뭘 알아? 누가 내가 한대? 너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 경영인 고용해서 앉힐 거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아마 니들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다. 그때였어요. 제가 잔뜩 독이 올라 말을 하니 딸이 먼저 뛰어나와 무릎을 꿇더니 바닥을 기며 저에게 빌면서 말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데 오빠가 자꾸 엄마는 가짜 엄마라고. 우리 재산 다 뺏으려고 아빠랑 결혼한 거라고 자꾸 세뇌를 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 엄마, 나는 빼주면 안 돼? 나 생각보다 일 잘해. 박민경,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저 여자한테 구걸하는 거야? 오빠 너도 살고 싶으면 빌어. 까놓고 이거 다 오빠가 계획한 거잖아. 집 한 돈도 결국엔 나한테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씨,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럴 때일수록 너랑 나랑 힘을 합쳐야지. 힘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바본 줄 알아? 오빠, 아빠 눈 밖에 나서 엄마 미워하고 나도 엄마 미워하게 한 거잖아. 아빠 죽기만 바라던 사람이 누군데? 죽으려면 혼자 죽어. 참 부끄럽더군요. 그래도 한때 자식이라고 키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돈 앞에서 저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 모습을 남편이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는 사람들 눈에 그 아이들의 추태가 보이는 게 싫어 사람을 시켜 그들을 내쫓았고 딸은 울고 아들은 발악을 하며 그렇게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그릇을 몸소 증명했으니 회의 결과는 보나 마나였고요. 그렇게 저는 최고주주라는 자리를 지키며 회사에 까다로운 심사를 통한 전문 경영자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는 아이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키운 정이 뭔지, 아니 제 자식은 아니더라도 남편의 자식은 맞기에 아이들이 원하면 제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어요. 그러자 딸은 좀 해보겠다고 며칠 나온 것 같은데 일이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다며 일주일도 되지 않아 회사를 자기 발로 나갔고, 아들은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진 위치가 용납이 되지 않는지 회사에는 발도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그 아이들의 몫이므로 저는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이젠 늙었는지 상처받는 게 두려워 마음을 닫게 되더군요. 그 뒤 저는 웃돈을 주고 남편과 살던 집을 다시 샀어요. 남편과 많은 꿈을 꾸며 지은 집이기에 꼭 되찾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다시 돌아간 날 처음으로 꿈에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건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데 저도 그날은 울지 않고 환하게 웃어줬어요. 제가 웃는 게 가장 예쁘다고 하던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남편을 생각하며 소중한 우리 집에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끔 이런 꿈을 꾸기도 해요. 이미 제 손을 떠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언제고 지난날을 반성하고 너무 늦지 않게 사람다운 구실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딸아이가 저를 보며 처음 엄마라고 불러주던 그때와 싫다고 하면서도 학교에 늘 찾아가 자기 편을 들어줄 때 제 뒤에 꽁꽁 숨었던 아들의 모습을요. 아이들은 알까요? 아직도 제 화장대 서랍엔 오래전 그날의 색종이 카네이션이 고이고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카네이션을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었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와 좋은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형수님 손을 꽉 쥐고 끝날 때까지 놓질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에도 우리는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구, 우리 도련님 그렇게 몸이 달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련님 아직 총각인가 봐. 네, 형수님 아직. 이번 첫 휴가 나가서 딱지 떼고 와 놓으면 고참들이 지긴다고 그랬는데 형수님은 망설이시다가 내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가자, 우리 도련님 딱지 떼러.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50년 전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네 이장 큰아들과 옆 동네 이장 큰딸의 결혼식입니다. 연지곤지 찍고 온 동네를 더들썩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새 신랑은 3일이 지나서 꽃같이 이쁜 새색시를 두고 떠났습니다. 서울 직장에 일이 많아서 방어들 돈 마련한다고 떠났습니다. 22살 새색시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긴긴 외로운 밤에 10살짜리 시동생을 데리고 잤습니다. 10살짜리 시동생은 이게 웬 호강이냐 싶었습니다. 맨날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어느 날 왕자가 되었습니다. 새 이불에서 따뜻한 형수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방에 잤습니다. 어린 눈에는 형수님이 하늘에서 하강하신 선녀였습니다. 행복했던 달콤한 6개월은 가고 형수님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공부 잘하고 있으면 서울로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서울 가서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불러 올릴 테니까. 새끼손가락 걸면서 형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서울로 불러달라고.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골 면단위 학교에서 책벌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로지 형수님이 불러주시길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설명절에 형님 부부가 귀향할 때만 기다렸습니다. 한 해는 작은 형님 데리고 올라가고 한 해는 큰 누나 데리고 올라가고
나는 언제 데리고 올라가려나?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아들아, 책 속에 계집이 있고 술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아버지를 고향집 뒷산에 묻어드리고 형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재산 다 정리해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가자. 그리고 우리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형수님께서 거의 6년 만에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보니 시골 촌놈은 완전 기가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형수님이 계셔서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화물차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형님과 큰 누나는 구로공단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누나는 여상 2학년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나는 중학교로 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학부모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원서를 쓴다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일자무식이라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형님이 바빠서 못 오고 형수님이 대신 왔습니다. 공고에 원서를 써러 왔는데 선생님이 인문계를 가라고 추천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공고 보내기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형수님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아서 인문계로 원서를 썼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형님과 형수님이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공고 써라고 했는데 왜 마누라가 마음대로 바꿨냐 하는 싸움입니다. 대학 학비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난리입니다. 형수님이 자기가 벌어서 감당할 거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수님이 등교길에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련님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요. 내가 다 뒷감당 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형수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주먹을 꼭 쥐며 결심했습니다. 형수님은 조그만 식당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형수님은 밖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인문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국립S대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사립대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형수님 부담될까봐 공대를 택해서 갔습니다.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온 가족이 경사가 났습니다. 특히 형수님은 나를 꼭 안아주시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도련님 너무 이뻐 착해 죽겠어. 그때 형수님 품에서 나던 그 그리운 냄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수님은 내 인생의 은인이자 영원한 연인이었습니다. 한참 그기에 눈을 뜨던 고교 시절의 형수님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빨래대에 있던 형수님의 빤소는 해소를 위한 애장품이었습니다. 몰래 훔쳐가서 독서실 긴긴 밤에 왕성한 혈기를 달랬습니다. 심적으로 몸적으로 형수님 덕분으로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미팅도 나가보고 했지만 왠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 1년을 마치고 데모를 하러 다니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형님이 군대 보낸다고 약속하고 풀려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아주 개고생을 했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는데 나와도 마땅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장사하는 가게를 갔더니 형수님이 용돈을 줬습니다.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두둑히 줬습니다. 용기를 내서 형수님한테 내일 같이 극장 가자고 했습니다. 도련님 왜 같이 갈 여자친구가 없어? 아니요, 나는 형수님하고 가고 싶어요. 제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형수님입니다. 어이구, 우리 최고학벌 대학생 도련님 너무 고마워. 이 나이든 시장바닥 형수를 그렇게 좋아해. 내저는 형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알았어,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오후에 가게 문을 열기로 하고 갔습니다. 둘이 다정인 아란이 앉아서 멜로 영화를 봤습니다. 남녀 배우의 러브씬에서 저는 거의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형수님 손을 꽉 쥐고 끝날 때까지 놓질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에도 우리는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구, 우리 도련님 그렇게 몸이 달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련님 아직 총각인가 봐. 네, 형수님 아직. 이번 첫 휴가 나가서 딱지 떼고 안 오면 고참들이 지긴다고 그랬는데 형수님은 망설이시다가 내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가자, 우리 도련님 딱지 떼러.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깨끗한 곳을 골라서 들어가서 형수님은 제 옷을 정리해 주시고 서두르는 저를 달래서 안정시키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방 안으로 와서 조용히 저의 동생을 이끌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꽃집으로 물어 저의 동생을 달래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실신지경에 도달해서 해븐으로 들어가며 저의 동생은 분출했습니다. 형수님의 꽃잎에 마음껏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닭집대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느꼈던 그 아련한 아름다움 냄새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 이 냄새, 이 느낌, 내 영혼의 향수. 단단하고 육중한 저의 동생은 형수님의 작은 꽃잎을 너무 아껴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이 생에 다시 없을 기쁨이라고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극락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라고 서로 느끼며 행위에 열중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형수님 빤소 가지고 노는 것 알았다고 합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갈망해온 내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아쉽게 끝냈습니다. 형수님은 나에게 절대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조근조근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수님 말은 잘 듣기 때문에 꼭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는 총각딱지를 떼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데나 588 같은 곳에 가서 떼지 않고 내 형수님한테 뗐습니다.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한 비밀이었지만 너무 뿌듯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진정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형수님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딱지를 떼고 나서 본 세상과 그 전의 세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과 세상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 이 세상이 나와 형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형수님과 내가 띠동갑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났지만 나의 동생 서비스에 만족하고 매달리는 형수님을 보고 나니 서로가 대등한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시절에 휴가를 3번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수님의 작은 꽃잎과 제 동생은 즐거운 합궁식을 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행복한 비밀보디 파트너였습니다. 형수님도 젊고 싱싱한 제 동생이 너무 좋대요. 젊은 시절에 느끼지 못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네요. 상계 3년을 보내고 제대하고 나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학교 근처에 원룸을 빌렸습니다. 고교생 과외를 해서 제가 벌어서 학비와 방값을 마련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형수님 알선으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니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골라가며 될 만한 애만 과외를 했습니다. 원룸도 형수님이 알아서 신축으로 찾아주었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하고 옆방 소음 안 들리는 구석진 방으로 택했습니다. 물론 우리 형수님의 은밀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원룸에 이사 가던 날 엄마가 따라간다고 하는 걸 형수님이 말렸습니다. 자기가 따라가서 깨끗이 마무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다음날 오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둘이 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아삿짐을 넣었습니다. 새 침대에 새 이불에 새 책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맛있게 저녁을 일찍 차려주셨습니다. 더 맛있는 거 달라고 보채는 저를 달래서 샤워를 시켜주셨습니다. 특히 제 동생은 아주 정성 들여 향수비누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혼부부같이 새집 새방에서 초야를 치렀습니다. 그날의 행복하고 짜릿한 느낌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흡입하였던 형수님의 작은 꽃잎의 내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따뜻한 형수님의 배려 아래 편안하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형수님이 알아봐준 지금의 착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순탄하게 쭉쭉 승진하며 했습니다. 내일 모레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절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살았습니다. 큰형님은 10년 전에 술 때문에 떠났습니다. 형제 조카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형수님도 70 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와이프가 의심하는 눈치가 보여 바로 서로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남녀 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통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된다고 느꼈습니다. 지극히 서로를 아끼는 심정으로 형수님과 저는 세월을 보냅니다. 아버지 유언의 책 속에 술과 계집이 있다. 이 유언은 틀렸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곳에 편안한 인생이 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형수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잘 계시나요? 형수님, 네, 도련님. 오늘도 편안하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우리 형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불금 되십시오. 세상만사에 잊어버리시고 제가 드리는 이 소설 한 편 보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만년 대리로 수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 시절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 아내를 쫓아다녔고 그렇게 반년 정도를 쫓아다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따뜻한 성품과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큰 싸움 없이 오랜 기간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업했고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다음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고생시키기 싫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내조를 해주길 원했습니다.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절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 1년 뒤 저에게 큰 축복 같은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를 똑 닮은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죠. 저는 아내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바라던 대로 저와 아내를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저와 아내는 현실적인 문제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월급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 조금씩 용돈 드리고, 은행 대출 빚 갚고, 또 생활비에 쓰고, 약간의 저축을 하면서 전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이는 마냥 똑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니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첫 아이인 만큼 다 좋은 것들로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업무 외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고생시키기 싫은 책임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회사와 여러 가지 알바들로 가득 채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려니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걱정도 날로 심해졌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드니 행복감도 줄어들어 가끔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회사 일에만 열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아내가 열심히 전략해서 살림을 해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살쯤 되던 해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나가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아이도 커가고 어린이집도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당신만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아직 젊으니까 자기도 나가서 뭐라도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아내의 간절함과 설득 끝에 허락했고 대신 서빙 일이라든지 힘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줌마 써주는 곳이 맞지 않다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알바 자리를 열심히 구했고 작은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입버릇처럼 나이 들어서는 동네에 카페를 차려서 오는 손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비록 사장은 아니지만 알바로라도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좋았는지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대학 졸업 후 거의 바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여서 그게 아내의 첫 사회생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아내를 외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오전에만 잠깐 일을 했는데 그렇게 몇 달을 일하고 나니 아내의 실력이 일취월장했고 좋게 본 사장님이 풀타임 근무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상기된 표정과 기뻐하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장모님이 아이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표정에 쉽게 반대를 할 수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풀타임 근무로 바뀌고 나서는 제가 퇴근 후 아이를 돌봤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니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더 커지더군요.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고 아내가 일한다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카페에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이지만 아내의 일터이고 제가 가면 아내가 불편하고 눈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아내가 예전에 말해줬던 카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해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치에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그 카페를 검색해봤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카페는 없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집에 와 있었고 어디 갔다 왔냐며 어제 핸드폰 충전을 안 하고 자서 그런지 배터리가 없어 핸드폰이 꺼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때쯤 단체 손님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마감이 늦어져서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카페 이름과 위치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다시 말해준 이름과 위치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그런 카페는 없던데? 라고 말했고 아내는 엄청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체 이게 뭐냐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동안 카페 알바한다고 해놓고 어디 가서 누구랑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내는 사실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카페에서 일한다고 한 거라고 말했고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모님이 케어해주고 계셨고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열심히 사람들의 장단을 맞춰주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아내와 어떤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요. 저는 내가 이제 맥주 한 잔에도 헛것을 볼 만큼 취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누가 봐도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은 제가 작년 아내 생일에 선물해준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맞다고 확신했고 가게 밖으로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둘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 둘은 아주 화기애애 보이더군요. 또 자기라는 호칭을 쓰더군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동네 한 무인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텔로 들어가서 좀 전에 들어온 남자랑 여자랑 몇 호실인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텔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곧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아내와 어떤 남자가 모텔에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아내는 팔짱을 빼며 저에게 여긴 어쩐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다가 아내의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미영 씨는 문센에서 만난 친구예요. 얘기도 잘 통하고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인이 본인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대신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집에서만 있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끌렸다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대학생 때 절 만나서 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보니 저에게는 없는 부분이 그 남자에게는 있어서 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순수하고 착했던 아내의 바람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를 용서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이번 한 번뿐이니 용서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직장이 없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으로 번지게 되어 어렵게 저희는 남남이 되었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키워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그 남자의 부인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얼마 후 아내와 그 남자는 헤어졌다고 했다는데 모르죠. 정말 헤어진 건지 숨기고 만나고 있는 건지는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남자의 부인과 그 남자 몰래 연애 중입니다. 누구든 공평하게 죗값은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느 날처럼 남들보다 조금 미른 시간 집에서 자고 있는데 위층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저 집은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싸우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그날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싶고 자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그런지 매번 싸웠다, 안 싸웠다를 하는 위층에 사는 중년의 부부. 그렇게 한참 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난 또 싸우다 말겠지 생각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들린다. 난 놀라서 현관문 쪽에 나가 바라보니 위층에 사는 50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불쑥 들어온 것이다. 머리는 산발이 돼서 다 헝클어지고 눈에는 큰 멍이 자리 잡고 그리고 손에는 방금 생긴 상처도 보인다. 그런 아줌마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문 밖을 응시하며 벌벌벌 떨고 있다. 난 현관문을 분명히 제대로 잠근 것 같은데 오늘은 깜빡하고 문단속을 제대로 못했나 싶었다. 그러니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 불쑥 들어올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 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우리 집에 불쑥 들어와 몸을 숨기는 이 아줌마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난 다 알면서도 아줌마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정말 미안하다며 지금 밖에 나가면 남편한테 얻어맞고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말한다. 난 그래서 아줌마에게 아저씨가 찾아 들어오면 어쩔 거냐고 물으니 여긴 어차피 총각네 집이고 자기 집도 아니지 않냐며 자기가 여기로 들어왔다는 걸 자기 남편은 모를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딱 1시간만 숨어 있다가 남편이 못 찾으면 그때 나가서 친정집으로 간다고 하는 이 아줌마. 난 그런 아줌마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럼 딱 1시간만 일하며 더 이상은 계실 수 없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걱정 말라며 아까 보니까 자고 있던 중 같던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마저 자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었다. 잠은 다 깨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잠을 자라니. 게다가 저렇게 우리 집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맘 편히 눈 감고 잠이나 잘 수 있을까? 난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서럽다는 듯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근데 그 눈물을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소리 없이 서럽게 막 울고 있길래 난 아줌마가 너무나 안쓰럽게 다가왔다. 난 그런 아줌마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내와서 드시라고 말했고 아줌마는 울면서도 유자차를 손으로 받아든다. 그러면서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놀란 듯 아 뜨거 그러는데 난 조심히 마시지 그렇게 들이키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나보고 유자차가 뜨거우면 뜨겁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었냐며 어이없는 말을 한다. 당연히 유자차가 뜨겁지. 아무튼 아줌마는 그렇게 유자차를 마셨고 나에게 자기 하소연을 그때부터 늘어놓기 시작한다.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다 되어가지만 이렇게 남편한테 얻어맞고 사는 여편네는 세상 천지에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죽던지 남편이 죽던지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이 싸움이 끝이 날 거라고 말하는데 난 아줌마에게 그럼 이혼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러고 싶지만 남편이 절대 이혼을 안 시켜준다고 말한다. 그때였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난 놀라 인터폰을 보니 위층 아저씨다. 보니까 아줌마를 찾는 눈치였다. 난 아줌마에게 아저씨가 밖에 온 것 같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놀라며
절대 이 집에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모른 척할까 하는데도 아저씨는 계속 우리 집 현관문 벨을 누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자기 무서우니까 일단 화장실로 숨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아줌마는 우리 집 화장실로 들어갔고 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 나가니 위층 아저씨가 나에게 자기 마누라 못 봤냐고 물어본다. 난 그래서 아줌마가 여기 왜 오시냐며 못 봤다고 말하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분명히 이쪽으로 간 거 봤는데 이쪽은 막다른 길이고 막다른 집이어서 가면은 우리 집밖에 없는데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며 절대로 아줌마를 못 봤다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갑자기 나에게 이놈의 옆편에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을 한다. 그 모습을 보니 아줌마가 참 안쓰럽게 다가왔다. 저 아저씨 술도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폭해 보이는지 꼭 아줌마를 때려 죽일 셈처럼 난폭하게 군다. 난 그렇게 아저씨를 돌려보내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간 아줌마에게 밖에서 노크를 하며 아저씨 이제 갔다며 안심하라고 하면서 나와도 좋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이내 화장실 안에서 그러냐며 고맙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아줌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난 그래서 아줌마 이제 나와도 된다고 다시 말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총각 미안한데 화장실에 들어오니 볼일이 보고 싶어졌다면서 볼일 보고 씻고 나간다고 하는 거다. 난 황당했지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거실에서 아줌마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아줌마 30분이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한다. 난 다시 아줌마에게 노크를 하며 언제 나오시냐고 말을 하니 아줌마는 씻는 김에 피로도 풀 겸 지금 욕조에서 반신욕 좀 하고 있다며 30분 있다가 나간다고 말한다. 참 낯짝도 두꺼운 아줌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반신욕을 한다니 하는 수 없이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30분 뒤에 나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까 남편한테 맞은 데 아파서 그러는데 약 좀 발라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난 그래서 집에 있는 빨간 약과 후시딘으로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었더니 아줌마는 총각이 발라줘서 그런지 정말 금세 나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 아줌마는 보다시피 옷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좀 편한 옷 없냐고 하길래 난 아줌마에게 이제 안 가시냐며 벌써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시간이 넘어간다고 말하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지금이 밤 11시인데 어딜 가냐며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얻어맞을 게 뻔하고 친정집에 가더라도 내일 아침 일찍 갈 테니 이왕 선심 쓰는 김에 아침까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아줌마.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아줌마를 이 밤에 내쫓기도 뭐했다. 그래서 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불은 꺼졌고 집에 있는 허리띠로 선을 만들어서 난 아줌마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말을 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걱정 말라며, 늙었지만 자기도 여자 아니겠냐며, 그렇게 함부로 남자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말한다. 난 그렇게 아줌마 말을 믿고 너무나 피곤한 마음에 잠이 들어버렸는데, 다음 날 아침 난 기겁을 하고 말았다. 허리띠로 선을 만들어 놓은 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어느새 넘어와서는 내 몸에 한쪽 발을 떡하니 올려놓고 골아떨어져 잠을 자는 것이다. 난 너무나 황당한 마음에 다리를 밀쳤더니 그 아주머니가 놀랐는지 눈을 떴고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는 정말 짜릿했다면서 총각이 그렇게 잘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다. 난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에게 어젯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아니라면서 자기는 꿈속에서 나를 만났다며 꿈속에서 만나니 너무나 짜릿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날 갖고 싶어서 기도하듯 갈망을 하니 꿈에서도 만나게 해준 것 같다며 이건 분명히 우리 둘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러면서 아줌마는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아예 저돌적으로 나에게 조금씩 다가온다. 난 놀란 마음에 아줌마를 피해 도망가듯 하니까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 보라며 야릇한 눈빛을 보내며 좁은 집안에서 나를 잡기 시작한다. 난 그렇게 여기저기 아줌마를 피해 다녔고 급기야 피할 곳이 없어진 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밖에는 벌써 윗집 아저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윗집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 우리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나를 잡으려는 아줌마를 발견하고서 이놈의 여편네 다른 남정네들이랑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랫집 총각한테까지 들이대냐고 하며 아줌마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줌마는 맞으면서 아저씨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바람 안 핀다고 싹싹 빌고 있다. 보니까 이 아줌마 바람을 한두 번 펴본 게 아니었고 그의 아저씨는 매번 손찌검을 했던 것 같다. 아저씨는 나를 힐끔 째려보길래 난 아저씨의 눈빛이 무서워서 눈빛을 피했더니 아저씨는 아줌마를 데리고 우리 집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또 이어진 부부싸움 소리. 일방적으로 아줌마가 또 맞는 소리 같았다.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보아하니 바람을 여러 번 핀 저 아줌마가 맞을 짓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 층간소음도 싫고 더 이상 저 집이랑 엮이기가 싫어서 후에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층 아줌마가 나까지 꼬시려고 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참 대단한 아줌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